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뼈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요. 심지어는 평생을 고통과 외출도 못하고 침상에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면은 뼈가 튼튼하고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요. 특히 칼슘이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고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고관절 혁명이라는 고관절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년도 골다공증 팩트시트라고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골대사학회가 협업하여서 우리나라의 20년치 골다공증 골절에 관련된 수치를 뽑아봤는데요. 2022년도 자료를 보면은 약 40만 명 정도가 골다공증 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20년 전 데이터를 보면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골다공증 골절로 판명이 됐는데요. 약 한 20년 동안 4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중에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4배 정도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사망률은 남자가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발생은 여성이 많지만 한번 발생하면 남성이 더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절을 자주 겪는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뼈가 약합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골밀도 수치가 T스코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은 그런 경우를 우리 골다공증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로 낮아져 있는 골다공증 환자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골다공증 외에도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혈압이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여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는 이제 어지러워서 또 넘어지시는 경우, 그 다음 파킨슨 환자 같이 근력이 불균형하거나 약해서 넘어지셔가지고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라는 게 있고요. 오래된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서로 이제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게 균형을 맞추면은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양의 뼈가 유지가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파골세포의 기능은 또 올라가면서 점점 더 뼈가 없어지는 쪽으로 재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이 문제인데요. 여성은 폐경 또는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부스터 돼가지고 활동성이 증가되면서 우리 몸의 뼈가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한 번씩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폐경 외에도 2차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뼈가 아주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로 이제 날씬한 분들은 뚱뚱하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골절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체질적인 가족력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골다공증 골절의 원인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요.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평생을 고통과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 심지어는 침상에서 평생 여생을 보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골다공증 골절이 좀 잘 부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군데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부러지는 데가 척추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손목,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고관절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고관절은 발생 빈도는 많지 않지만 주로 아주 고령에서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골다공증 골절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골반 그리고 발목 이런 부분들도 골다공증 골절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부분이 부러졌을 때 골다공증 골절로 해서 우리가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뼈는 대부분 이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면은 뼈가 튼튼하고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요. 또 이런 칼슘이 많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에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칼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뼈와 근육에 모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양소로는 비타민 A, B, C, D 중에 D가 바로 뼈와 관련된 좋은 영양소가 되겠고요. 이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슘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은 주로 미끌미끌한 생선들, 연어라든지 고등어 또는 꽁치, 그게 바로 비타민 D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비타민 중에 비타민 K2가 있는데요. 비타민 K2도 뼈로 칼슘이 가는 것을 도와주는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고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에 특히 칼슘이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우유나 멸치에는 풍부한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드시면 좋겠고요. 근데 간혹 이제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멸치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추잎, 무청, 두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나 요플레 이런 것들에도 풍부한 칼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싫다고 하시면은 또 이런 음식들을 찾아서 드시면은 충분한 칼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이라 하면은 노인 또는 어르신 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뼈의 총량은 거의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충분한 양의 칼슘과 뼈를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시기가 되겠죠.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능하면은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런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다고 음식을 많이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대, 40대 정도의 칼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뼈를 완성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그 양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총량이 모자라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50대, 60대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빨리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골다공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젊은 나이에도 충분하게 뼈를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골다공증에 안 좋은 음식,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 있는 짠 나트륨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모두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산음료라든지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 특히 커피 3잔 이상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 카페인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같이 가지고 배출을 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칼슘을 흡수했다 하더라도 또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조심해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땅콩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유에 있는 이런 칼슘 성분을 땅콩이나 견과류가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먹는 건 좋지 않고요. 따로따로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음식들 먹으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서 드시면 몸에 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칼슘 외에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햇볕을 열심히 쬐어주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스스로 생산하게 되는데요. 마치 식물들이 햇볕을 쬐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들도 햇볕을 쬐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 양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제 선크림이나 바르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거나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햇볕을 볼 때 얼굴을 선크림 바르더라도 팔이나 다리 이런 부분을 햇볕에 충분히 노출시켜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쬐어주면 그날 필요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인데요. 뼈에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뼈가 자극을 받으면 결국엔 뼈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가장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뼈도 약하지만 근력도 약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운동을 계획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양의 운동을 계획하셔가지고 점점 더 운동 강도라든지 또는 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관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수영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자전거 타기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충분히 성장시키고 또 이제 뼈도 단단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관절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골다공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좀 피해야 할 운동들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힘이 들어가게 되는 볼링이라든지 테니스, 골프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의 뼈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가 척추가 본인도 모르게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고 또 우리가 상체와 하체를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중심축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점점 더 뻣뻣해지는데 계속 놔둔다고 한다면은 열이 많이 나고요. 관절을 조금 더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고관절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도 같이 잘 발달이 되어야 10년 뒤에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고관절이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많이 들으셨죠. 정확한 부위는 사타구니가 고관절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고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이 실제로는 탁구공처럼 작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70kg 정도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고관절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관절들 그리고 그 장기들이 위험해지고 약해지고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좌우로 뒤틀려 있다 라고 한다면은 위쪽에 있는 허리도 휘기 때문에 바로 하려고 이렇게 구부리다 보면 척추가 휘게 되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측면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골반이 앞뒤로 뒤틀어져 있는데 계속 놔둔다고 한다면은 척추가 앞뒤로 휘겠죠. 바로 우리가 척추 후만증 또는 이제 전만증이라고 하는데 오래 지나면은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속 놔두다 보면은 그쪽 다리는 아프니까 쓰질 않죠. 그렇다면 반대쪽 다리를 좀 더 과도하게 쓰게 되면서 반대쪽의 고관절 또는 반대쪽의 무릎 또는 발목까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오죠. 또 방치했을 때 찾아오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세균성 관절염입니다. 이 세균성 관절염은 급격하게 진행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관절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고관절이면 고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열이 많이 나고요. 관절을 조금 더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는데 이런 경우는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수술을 해서 세균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고관절에 실금만 가면 통증은 있지만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외래에서 아주 젊은 20대 여자분인데 물놀이 하다가 바위에서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을 찧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한 2주, 3주 지나고 나서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외래로 왔는데 벌써 실금이 간 골절이 점점 더 진행해서 많이 어긋난 상태고 초기에 실금이 있었을 때 간단하게 수술을 하면 끝났을 골절을 향후에 인공관절 아지 하는 상황이 생겨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관절에 통증이 있고 낙상의 과거력이 있다 하시면은 고관절 골절에 실금이 가지 않았나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고관절 관절 충돌 증후군인데요. 뼈와 뼈가 서로 움직일 때 부딪히는 겁니다. 사타구니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엉덩이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딪히는 것만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불편감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향후에 점점 더 진행을 하다 보면은 관절염으로 발전해서 결국에는 관절을 못 쓰고 새로운 인공관절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타구니나 또는 엉덩이 쪽에 통증이 지속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꼭 고관절 전문의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좀 더 자세한 검사와 정밀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첫 번째 이상 증상은 바로 사타구니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고관절의 이상 증상이 되겠습니다. 걸어 다닐 때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차 문을 열고 나올 때 또는 들어갈 때 이럴 때 사타구니에 통증이 발생한다. 일단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쩔뚝거림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쩔뚝거린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관절에 뭐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도 환자분이 저희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쩔뚝거리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거의 100% 고관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사타구니나 또는 엉덩이 쪽에서 뭔가 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소리가 안 나더라도 본인이 좀 느끼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고관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 식당에 갔는데 앉을 때 양반다리 하기가 좀 불편하고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더라. 저는 원래부터 안 됐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패트릭 테스트라는 사자 모양의 관절 검사입니다. 누워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사자 모양으로 올려서 무릎을 눌렀을 때 그때 사타구니에 통증이 온다 그러시면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반 다리를 했을 때 발을 두 개를 붙여서 다리를 벌렸을 때 한쪽 무릎이 반대쪽에 비해서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렸을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시면은 바로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관절이고 또 우리가 상체와 하체를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주 강한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주위의 근육들이 강하지가 않다면은 상체와 하체의 통증과 부담이 많이 오시고요. 고관절 물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관절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주변 근육들도 같이 잘 발달이 되어야 생활하는데 아무 무리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고요. 관절 질환이 아주 가벼운 정도라면은 운동이 오히려 관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 상태가 안 좋고 또는 불규칙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런 관절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이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걷다 보면은 근력이 발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뼈에 계속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뼈가 자극이 가해지면은 뼈가 점점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 관절에 자꾸 압력이 가해지면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세포 이런 세포들에 계속 영양 공급이 가해지고 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발하고 건강한 세포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에 8,000보 약 5.6km 정도를 걸으시면은 10년 뒤에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걷는 게 보통 한 4,000보 정도 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한 4,000보 정도, 한 1km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걷기 운동을 기억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10년의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폭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보폭보다 한 10cm 정도 넓혀서 걷는 게 좋고요. 또 너무 넓히시면은 오히려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한 10cm 정도 넓히시고 걸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약간 숨차거나 약간 땀나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걸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관절에도 좀 무리가 오고 또 이제 추운 날은 관절이나 이런 모든 인대나 근육들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운 날이나 또는 비 오는 날에는 조금 더 보폭이나 거리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것이 관절에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염증 같은 것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짝다리를 많이 하는데 한쪽 고관절에 과도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짝다리를 하게 되다 보면은 한쪽 고관절에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척추나 무릎이나 또는 발목, 그다음에 목까지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쪽으로만 가방을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이 편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방을 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허리, 골반, 고관절까지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멜 때는 양쪽으로 매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한쪽만 맨다고 하신다면 번갈아 가면서 가방을 매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